여러분, 제가 임상심리사 2급을 준비하면서 지금 혼자서 조금 심심해가지고 제 오답 노트를 좀 하고 있는데, 오답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제가 틀릴 만한 거는 여러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2024년 임상심리사 2급 1회 필기기출 유사 문제고요. 제가 틀린 거 위주로, 제가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기억 전략은 곰과 얼음을 기억해야 될 때 얼음을 안고 있는 곰, 이렇게 합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스토리텔링이죠. 저는 이걸 조직화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를 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정교화입니다. 네. 조직화는 어떤 범주를 묶는 것이고요. 네, 곰과 얼음을 범주로 묶기는 어렵겠죠? 도표로 나타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조직화는 아니고 시연. 시연은 말 그대로 시연하는 것이고, 개념도도 조직화나 개념도나 스토리텔링, 이런 얼음을 안고 있는 곰, 이런 거는 정교화입니다. 성인기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후 형식적 사고, 성인기가 되면서 이제 청소년들은 흑백 논리에 있다가 성인기가 되면 좀 유연한 병준법적 사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변증법적 사고는 가설 연역적 사고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 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설 연역적에서 변증법적으로 넘어가는 게 성인지 인지 발달입니다. 그리고 틀린 게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프리맥의 원리는 안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부모가 아이가 저 숙제 나중에 할래요 하면 먼저 놀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숙제 먼저 하고 나중에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쓰기 과제를 마친 뒤 놀아, 같은 건 맥락이죠. 그리고 보육원 교사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다음에 벨이 울리면 그때 놀아. 그러니까 먼저 뭘 하고 그 뒤에 너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게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모들이 자녀의 시험 성적이 좋으면 자녀의 기과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거는 전혀 좀 다른 거죠. 이건 뭘까요? 네, 이런 부적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부적 강화인 거죠. 그 다음, 사회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입니다. 한우리는 친구 민수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아는 것을 민수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게 셀리엔 실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믿음 과제입니다. 사실 이걸 몰라서 찍었어요. 셀리가 바구니에 공을 넣어요. 근데 앤이 그 공을 밖으로 뺍니다. 몰래 빼요. 그러면은 3세 이하 애기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셀리가 바구니에 공을 넣었다. 근데 앤이라는 친구가 셀리 몰래 바구니에서 공을 몰래 뺐어요. 3세 이하한테 셀리도 이 공이 여기 있는 걸 알까? 했을 때 3세 이하는 셀리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4살 이상이 5살 되면 셀리는 앤이 몰래 뺐으니까 셀리는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게 틀린 믿음 과제입니다. 그러면 단기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것. 네. 단기 기억 용량은 마법의 숫자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건 조지 밀러가 한 거고요. 4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넬슨 코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 용량에 4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없기 때문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저는 2랑 7을 좋아하는데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단기 기억은 2714, 네, 7241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연구에서 참가자 인지 기능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가입한 정당을 묻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가? 어, 어떤 사람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데 그 사람이 가입한 정당, 그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국힘당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거는 어떤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가예요. 인지 기능과 정당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네. 요런 거를 겉보기에 그럴듯한가? 이 시험 문제가 정말 수학 실력을 묻는 게 맞는가? 라는 요런 관점에서의 것들은 안면 타당도예요. 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외적 타당도인 줄 알았어요. 외적 타당도는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가인데 지금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당을 묻는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이게 겉보기에 맞나? 라는 거기 때문에 안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카텔의 성격 이론입니다. 카텔은 요인 분석이 16FP, PF인가요? 네, 요인 분석이 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능을 성격의 한 요인인 능력 특질로 봤어요. 요게 틀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성격 특질은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요건 올포트입니다. 카텔은 특질을 능력, 기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만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올포트입니다. 그다음에 연구 설계 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 내적 타당도란 뭔가요? 내적 타당도는 시험 내부의 인과관계가 정확한가예요.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요거는 어찌 보면 검사 안에서 뭔가 평균으로 값이 돌아가는 문제이고 측정 도구의 변화도 검사 안의 얘기죠. 피험자의 학습 효과. 이것도 검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검사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반응성, 요것은 피험자가 자기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 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이런 결과까지 가지고 외부에 우리가 어떤 이거는 이러하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명을 밝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명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조명을 밝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거는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인 거죠. 이게 현실에도 통할까? MMPI-2의 각 척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6번 편집증이죠. 편집증이 60T 내외로 약간 상승한 것은 민감성에 대한 경험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2번 척도는 우울증입니다. 근데 내인성 우울인지 반응성 우울인지 2번이 갑자기 올라가면 오히려 상황 자체의 반응으로 올라간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여러분,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차이에 대한 거예요. 허혈성 혈관 문제 뇌경색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에스트로겐과 상관이 있고요. FOE 유전자 아포이인가요? 이거 유전자 형태와 관련이 있고요. 노인성 반점과 신경 섬유다발과 관련이 있어요. 유전자 형태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치만 혈관성 치매는 허혈성 혈관 문제 등 뇌경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뇌가 퇴행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성 반점, 신경 섬유다발 이런 것들이 퇴행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나 유전자 형태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거지만 허혈성 혈관 문제는 퇴행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혈관성 뇌경색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네크 알코올 의존 단계인데요. 전 알코올 증상 단계, 전조 단계, 결정적 단계, 만성 단계입니다. 여기서 알코올 의존이니까 중독 단계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중독 단계 대신 결정적 단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것만 외워두셔도 시험 몇 개는 맞을 것 같아요. 전알코올이 먼저고 그 다음 전조 증상을 보이다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만성으로 가는 거겠죠. 주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 비교 설명입니다. 여러분, 주요 우울장애 발병률이 몇 퍼센트냐면 한 5에서 15%예요. 양극성 장애는 1에서 4%입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럴 수 있죠. 양극성 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런 양극성이니까 조증이 있으니까 남자가 더 많겠지 하는 순간 아닙니다.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이거는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비슷합니다. 주요 우울 장애는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 그렇겠죠. 여러분, 빈곤하고 가난하면 더 우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양극성 장애는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런 문제 좀 애매한데 이거 좀 시험으로 이런 거는 아니겠지 하고 틀리다 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양극성 장애는 성취 지향적이죠. 조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지식 수준이 높고 막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전적인 영향으로 지적인 능력도 유전이 되지만 이런 양극성 장애의 기질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환자는 성격적으로 자아가 약하고 의존적이며 강박적인 사고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병전 성격이 히스테리성 장애의 특징입니다. 양극성 장애랑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연관이 없습니다. 병전 성격은 양극성 장애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조증이 한 일주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병전 성격이라고 하면 막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고 이런 거지 히스테리성과는 무관합니다. 조현병은 전체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전체 2개인데 2개 안에 반드시 망각, 환각, 와이든 언어 중 1개가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영역인데 망각, 환각, 와이든 언어가 포함이 안 되고 대인관계 안 좋고 뭐가 또 안 좋다 했는데 여기서 포함이 안 되면 진단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기능이 저하되어야 진단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의 주요 영역을 포함해야 돼요. 망각, 환각, 와이든 언어.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갖고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입니다. 양성 증상은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망상을 보인다거나, 평범한 사람들은 망상, 환각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근데 음성 증상은 남한테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음성 증상이라는 건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더 만성적이고 오래됐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수준보다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먼저 오래되면 점점점 병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망상이나 환각이나 와이드 언어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양성적인 증상은 급성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음성 증상이 만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실까요? 네.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적 증상이 아닌 것.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면, 과다수면, 요거는 우울 환자가 보통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초조성 우울이 동반합니다. 즐거움 상실하죠. 근데 모든 우울증 환자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밑에 번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인 스트레스 이론, 소인이 뭐냐면 소인,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인이 있다.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인자가 있다. 개인의 내적 특성이죠. 그러면 개인의 내적 특성, 질병에 걸리기 쉬운,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예민해. 이게 소인이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직장이나 환경이나 외적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소인은 생후 발생하는 생물학적 취약성인가요? 생후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 스트레스가 소인을 변화시킨다. 소인은 유전적 기질이에요. 스트레스가 소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원래 예민한데 그 예민함이 툭 튀어나오겠죠.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발현을 시킵니다. 소인과 스트레스는 서로 억제한다? 아니죠. 이 사람이 원래 예민한 소인을 가졌어요. 스트레스가 이 예민함을 억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둘이 아주 합쳐져가지고 질환 발병을 하게 되겠죠. 말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외우면 빨라집니다. 소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되죠. 예민함을 가진 사람은 잘 이걸 억제하며 살다가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예민해지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리검사 챕터인데 유아 및 학년적 아동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검사다. 최초의 검사다 하면은 게젤입니다. 게젤은 최초의 발달 검사를 했어요. 아놀드 게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재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성숙 이론을 정립한 선구자고, 게젤 발달 검사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일리는 뭐냐? 베일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베일리가 이건가 했는데, 게젤이 최초면 베일리는 이거를 표준화시킨 사람이에요. 황금 표준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다 하면 게젤입니다.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한 학자는 스피어만입니다. 자, 일반과 특수 요인, 일반과 특수 요인. 여기 보면 스피어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스피어, 스페셜, 특수,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다, 특수 요인, 스피어만입니다.
그리고 서스톤은 7가지, 7가지의 요인으로 했고, 카텔은 유동성, 결정성, 유동성, 결정성, 카텔, 유동성, 결정성. 어떤 카르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유동성, 결정성. 이거 잘 좀 이렇게 외워야 되더라고요. 길포드. 이분은 SI 모델로 3가지 차원 조합에 180가지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하면 스피어만입니다. 이거는 틀리진 않았는데, 여러분, 좌측 전두엽이 부록하고요. 베르니케가 좌측 축두엽이에요.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지만, 부록하. 뭐, 우리 마레보카 있잖아요. 그거 말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록하는 언어를 산출하는 말악이에요. 그럼 베르니케는 뭐냐? 언어를 이해하고 듣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듬거린다, 말을 잘못한다 하면 무조건 부록화입니다. 언어를 이해를 못하고 듣고 해석하는 게 떨어진다 하면 베르니키예요. 그리고 로샤를 제가 심리평가 수업을 들어도 로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채점하는 법을 상세히 다뤄보진 못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막 형태질에 대한 채점인데 일단 뭐 그 사람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로샤 카드를 보고. 근데 막 상세하고 우수한 상태로 답을 하면 플러스를 줍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왜곡된 형태로 하면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상세하고 우수하진 않은데 그냥 로샤 이런 그림을 보고 뭐 박쥐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쥐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동그라미 줍니다. 동그라미.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거 잘못된 대답은 이상한 왜곡된 형태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조금 발상이 특이해.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서 U자로 바뀝니다. 특이한 형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동글뱅이, U자인데 V가 없죠. 그래서 채점이 아닌 것은 V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화질도 좀 그렇고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웩슬러 검사, 지능 검사인데요. 이런 토막짜기와 바꿔 쓰고 차례 맞추고 모양 맞추는 점수는 낮은데 어휘상식 이해 소검사 점수는 비교적 유지가 되어 있다. 근데 숫자 소검사에서 바로 따라 외우는 거는 또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따라 외우는 건 또 차이가 보여요. 공통성 문제, 개념적 사고에 손상이 있어요. 손상. 여러분, 손상. 뇌손상. 이게 이건 잘하는데 저건 못한다. 기질적 뇌손상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태어날 땐 멀쩡했지만 외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뭔가 하나 뇌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를 다쳤어요. 그러면 요건 괜찮은데 요건 안 되고. 네. 기질적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외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을 기질적 뇌손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속적 수준 해석 절차 2단계. 네, 요 검사에 해석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능 검사하면은 IQ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1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 검사의 소척도들이 있을 거예요. 소검사들, 뭐 언어 이해, 숫자 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군집화하는 거예요.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검사 내에 내용 분석을 하는 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질적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는 게 5번째겠죠. 그러면 2단계 뭐라고요? 지표, 지수 간 비교. 이게 지수 점수 및 군집. 이게 웩슬러와 카텔의 거를 합쳐가지고 CAC 군집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2단계라는 거. 심리 검사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아까 브로니카와 베르니케는 실행증인가요? 브로카 말하는 거죠. 실어증이고요. 베르니케는 듣는 거, 언어 이해죠. 네. 엑스레이 MRI는 자, 여러분 MRI를 찍으면 뇌의 구조상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신경심리 검사는 뇌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에 신경심리 검사보다는 의료적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라 이 검사는 각각의 검사입니다. 그리고 신경심리 검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 환자의 강점과 약점, 향후 직업 능력의 판단, 치료계획, 법의학적 판단, 연구 등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겠죠. 신경심리 검사는 고정식 배터리, 네, 우리 뭐 풀배터리라고 하죠. 융통식 배터리 접근이 있는데 두 가지 접근 모두 하위 검사들이 독립적인 검사들은 아니다. 자, 고정식은 픽스드 배터리는 모든 환자들에게 정해진 동일한 검사 세트예요.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어떤 환자가 오든 간에 일단 들어오시면 무조건 이 검사는 다 합니다 하고 하는 거고, 융통식은 말 그대로 환자에 따라서 이 환자는 이게 좀 모자른 것 같고 이걸 해야겠는걸 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다 각각 독립적 검사가 합쳐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접근 모두 하위 검사들이 독립적 검사는 아니다가 아니라 융통식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분 신뢰도라는 것은 하나의 검사를 적절하게 나눠서 각각의 점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형으로 하면 이 검사 한 번 하고 저 검사 한 번 해서 이게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뭐 1번부터 30번까지는 그리고 1이라고 하고 30번부터 뭐 60번까지는 2라고 한다. 그래서 쭉 했는데 요거가 다른가? 맥락이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1번의 검사와 2번의 검사가 이렇게 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데 그냥 반 잘라서 할 수 있잖아요. 동형일 필요가 없다. 왜 3번은 틀리냐? 1회 실행으로 신뢰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인 교정 작업을 해야겠죠. 얘는 똑같은 문제를 2번 풀게 하니까 동형검사로 이거는 2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한 번 하지만 요거랑 요거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정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의 장점은 동형일 필요가 없지만 추가적인 교정 계산을 해야 되고 신뢰도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겠죠. 2번 안 하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격평가 질문지 PAI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현대의 문항반응 이론에 대해 근거해서 제작됐죠. 그리고 각 고유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MPI2는 어떤 문항 하나, 예를 들어 나는 잘 나가지 않고 뭐 그렇다 이런 문항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건데 요 하나 문항으로 우울증도 내향성도 같이 잡아내는, 그러니까 문항 하나에 중복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PAI는 우울이면 우울, 내향이면 내향 이런 식으로 특정 문항이 오직 하나의 척도에만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의 중복이 없다. 맞죠?
정상인보다는 정신병리적 특질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용한가? PAI에는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이런 영역들이 많고요. 꼭 정신병리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더라도 정상인의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수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각 척도는 3, 4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장애의 상대적 속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잉보고, MMPI2 타당도 척수 중 과잉보고. 자, 트림 방향이 82예요. 뭐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FBS가 35예요. 꾀병 점수는 35점으로 낮으면 이건 보통 과잉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뭐 F나 FP를 같이 보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아닙니다. 자, 근데 F 척도 비전환 속도가 75점이고요. FP도 80이에요. 70점, 80점 다 넘었죠, 지금? 2번 답입니다. 네. 노년기 인지발달 특징에 대한 건데요. 노년기가 되면 여러분 일화기억이 뭐고 의미기억이 무엇입니까? 일화기억은 언제 어디서 내가 뭘 했는지 최근에 지난주에 누굴 만났지?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제 뭐 드셨어요? 하면 바로 술술술 얘기하시는 분 없습니다. 뭐 저번 주에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어디 갔나요? 바로 기억나세요? 일화 기억이 더 많이 습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금방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화 기억이 의미 기억보다 더 많이 습해한다. 일화 기억은 뭐다? 지난주에 누구 만났어요? 의미 기억은 뭐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화 기억이 더 많이 습해한다. 요게 답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주로 불안과 관련된 부적은 행동 치료에 사용되죠.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들을 반복적으로 이완 상태로 짝지우죠.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둔감화하는 거니까요. 우울증이나 충동적 행동이요. 당연히 체계적 둔감법과 연결이 됩니다. 체계적 둔감법이 뭔가요? 불안이 올라오면 이완되는 상태도 계속 같이 주는 겁니다. 종소리가 나니까 얘가 침을 질질 흘려. 근데 이완되는 뭐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죠. 조작적 조건이 아니라 고전적 조건 형성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파키스병, 헌팅턴병. 여러분 이거는 기저핵입니다. 외우세요. 파킨슨, 헌팅턴병. 기저핵이 망가져서 기저핵. 파킨슨은 도파민이 기저핵의 운동 회로를 자극하지 못하게 돼서 근육이 경직되고 행동이 느려지는 거고요. 헌팅턴은 브레이크 고장난 거예요. 운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고장돼가지고 이건 100% 유전적 질환이긴 한데 기저핵, 선조체의 꼬리핵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이나 섭식장애, 내분비계 이런 거고요. 파킨슨병, 헌팅턴은 기저핵입니다. 요거는 임상 면접이잖아요. 임상 면접. 접수 면접은 임상 면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당연히 아닐 거고. 진단을 여기서 바로 할까요? 신속히 평가하는데 비구조적으로 하는데 진단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MSE라고 정신상태 검사 면접이 있습니다. 정신상태를 보는 거예요. 환자의 외모, 정서, 사고, 지각, 인지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겠죠. 접수 면접보다는 훨씬 더 임상 쪽이고 신속히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기억력 손상의 측정하는 검사 아닌가요? 여러분 웩슬러 메모리 스케일, 메모리 기억력 이건 당연히 맞겠죠. 기억력 손상. 벤턴의 비주얼 리텐션 테스트, 벤톤 시각 기억 검사입니다. 시각 기억 검사입니다. 이것도 레이 컴플렉스 피규어 텍스트, 레이 복잡도형 검사,
시각 구성 능력과 시공간 기억력과 실행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카드 소팅이라 해가지고 저는 카드 소팅이니까 뭐 이것도 기억인가 하고 이걸 고를 아니겠지 했는데 이게 맞았어요. 이거는 카드를 분류하는 검사로 카드를 기억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소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 가능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 경청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약. 이제까지 말씀은 하신다는 거지요. 반영. 그 사람에게 관계에서 당신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군요. 보통 경청이라 하는 거는 뭐뭐하군요 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재미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투부터 지금 좀 다르죠. 찍어도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성적 관계에서 재미없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비약하는 거일 수도 있고 비꼬는 듯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이게 언젠진 모르겠지만 독단적인 태도고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 뜻대로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해석이 아닙니다.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행동 연쇄는 뭔가요? 이걸 하면 이것도 하게 되고 저거 하면 저것도 하게 되고 용환법처럼 그거는 한 행동을 강화시켜서 쭉 끌고 가는 거죠. 토큰 경제도 뭐예요? 너 이거 하면 이 스티커 하나 줄게. 스티커 모으면 맛있는 거 살 수 있다. 계속 하나 올라가는 거죠. 주장훈련. 잘했으니까 주장도 하고 이걸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과잉 교정은 뭔가 벌 내리는 거예요. 부적정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고 아이가 일부러 화가 나서 물감을 책상에 다 뒤엎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 원상복구 해놔. 너 이거 벌이야. 걸레 주고 이거 다 닦아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게 과잉 교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했는데 포인트 줄 수 없죠. 주장훈련하게 할 수 없죠. 이 행동을 연쇄시켜서 무슨 계속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원칙에 위배되는가. 임상심리사가 개인적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든지 너무 많은 부담에 지쳐있다든지 교만하에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공부 안 해도 내 남자건 잘 다룰 수 있어. 너무 교만하죠. 저는 이게 성실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능성에 해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유능성이란 내 전문 능력이 나의 능력,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상사들 보면 자기 객관화가 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는 거죠. 임상심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유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성실성은 뭐냐? 오히려 성실성은 정직함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기치지 않거나 내 남자를 속이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성실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유능성이 없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대뇌피질, 측두엽, 후두엽, 전두엽, 두정엽. 이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헷갈리죠. 자, 측두엽, 치읓으로 시작하죠. 청각, 기억, 언어. 청각, 기억, 언어. 네, 청각 하면 측두엽입니다. 기억하고 언어. 자, 후두엽, 시각이에요. 시각. 언어를 인식하는 거 틀리죠. 전두엽,
하면 조직화, 계획 세우고 조직화하고 전두엽입니다. 두정엽 하면 시공간 분석이에요. 시공간, 공간 들어간다. 두정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 중독 진행 단계는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실험과 탐색을 하죠. 뭐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사용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약물인데. 탐색을 하다가 이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회적 사용 단계예요. 그래서 저 거꾸로 했어요. 이거 바보 같죠? 그 다음에 남용을 하고 그 다음 의존을 하겠죠. 남용 의존은 안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접촉을 했다가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하나?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실험 탐색을 실험적으로 막 사용하다가 사회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규칙적으로 루틴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위기 개입 전략은 위기 개입이잖아요. 위기가 터졌어요. 그럼 즉각적인 욕구에 주목해야 되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해야 위기에서 어쨌든 상담자로서 라포를 형성해야겠죠. 근데 위기 개입 시 과거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지금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 막 백회기 할 거 아니잖아요. 위기 개입인데 과거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선질에 집중해서 그 위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의 내담자 위기를 독특한 것으로 봐줘야지 이 내담자도 내가 이 위기인데 이 사람이랑 이걸 해결해야겠구나를 알겠죠. 그거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이런 거 제일 상담자 하면 안 됩니다. 독특한 걸로 보고 반응해야 돼요. 네. 보디네 작업 동맹 이거 맞았는데 그냥 한번 넘어가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업 동맹의 3가지 측면입니다.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과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보딩이잖아요. 본드 정서적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진솔한 관계 막 로저스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디는 목표 과제 유대 목표 과제 유대 합의가 있어야 되고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 요거 3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것과 비슷한데 알파벳을 배운 학생에게 처음에는 지나게 된 글자를 더 쓰게 하고 점선에 따라 쓰게 하다가 여백이 있으면 쓰게 한다. 용암법이죠. 용암이 처음에는 여기 있는데 조금씩 해가지고 빵 터지는 것처럼 초중 종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요거밖에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백에도 혼자 쓸 수 있게 하는 용암법입니다. 자극 홍수법이 뭐냐? 나는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인 줄 알았는데 홍수라는 거는 갑자기 뭐 이 사람이 체계적 중간법과 반대로 뭘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아예 그 무서운 거를 갑자기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놀라겠죠. 그렇지만 놀란 만큼 또 익숙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난도 너무 재밌던데 저는 이거 SQ3R 똑똑하면 이것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장기 기억을 돕는 독서 능력 방법인데 공부 방법에도 있잖아요. 보통 저는 읽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S가 뭐예요? Survey 개관 훑어보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펴면 목차부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목차에 뭐가 궁금한지 읽어요. 그리고 암송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왜냐? S, 서베이, Q, 질문. 그럼 요거 Q가 질문, 퀘스천인 줄 알면 사실 이거 둘 중에 찍으면 돼요. 3R이잖아요. 3R이 뭐예요? Reading, Recite, Review. 그러면 개관이 여기 들어가면 개관이 R이 아니니까 이거 틀리고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Q3R이 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바보같이 맨날 헷갈려요. 심리 클리닉을 펜실베니아에 최초로 설립한 사람은 위트머예요. 볼프는
이게 어디 심리학개론에 자꾸 나와 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심리 클리닉 펜실베니아 하면 위트머입니다. 최초. 네. 그러면은 하나를 그래도 오답 노트를 조금씩 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 같이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걸 모두 다 개념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